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3월 30일 녹화하는 영쟁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짚고 넘어갈 이야기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특정한 토픽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최근 이제 윤석열 어떤 그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지금 어중간에 이제 과도기가 있죠. 그 상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주요 매체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유튜브들의 어떤 반응 또는 어떤 평가하는 어떤 그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비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제 되게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전쟁의 어떤 정치적 분석,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커뮤니티에 쭉 써주시기 때문에 그와 이제 중복된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내용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계속 장기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급작스럽게 휴전이 만들어질 거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섣불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러시아라는 게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푸틴의 고집에 의해서, 과거에 히틀러가 법석을 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어떤 1인 독재 체제 하에서의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어떤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저기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같이 이제 합리적인 군사적 섭리에 따라서 하는 행위 같으면은 조만간 이게 휴전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게 장기전으로 갈 거다라고 보는 게 가장 무난한 해석 같습니다. 하지만 알 수가 없죠. 갑작스럽게 이제 휴전 협정이 만들어질 건지. 그런데 여러분들 일감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불과 5일이 지난 2월 28일 날 러시아가 먼저 휴전 회담을 하자고 했거든요. 그 말은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전투를 갖다 계획의 전투를 전부 이제 이기면서 완전히 키예프를 함락시키고 우크라이나 전투를 갖다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하면 휴전 회담을 할 필요가 없죠. 휴전 회담을 계속 한다는 거, 지금 오늘까지 5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한다는 건 러시아가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장 적을 함락시킬 수 있는데 굳이 휴전을 하자는 이유가 없죠. 물론 당연히 기만 전술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우크라이나 어떤 그 일치 단결된 어떤 그 항전 태세로 봐가지고는 그런 섣부른 기만 전술 가지고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 이건 또 이 전쟁은 도저히 키예프를 함락시킬 수 없다, 키이우를 갖다 점령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군사적 결정이 있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전을 하든 조만간 끝을 내든 그 러시아가 아마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기는 이제 힘든 거라고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기존 이제 그 주요 방송에서는 막 심도 있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군사 전문가들이 꽤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지식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조금 이제 정치 문제까지 오버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실수는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하는 경우에 특히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송이라는 건 한번 이 말을 내뱉고 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실제 그런 조건을 이제 감안한다면은 방송에서 약간의 말 실수했다든가 팩트를 잘못 짚었다든가 하는 건 어느 정도 용서는 됩니다. 그런데 활점에처럼 나왔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가능한 상태에서 이게 인쇄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그 특별한 순서에 관계없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소위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이제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투를 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CAA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Combined Arms Army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4단 군단위의 군이라는 거, 우리나라 1군, 2군, 3군이 있죠. 그래서 그 군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보병들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포병이라든가 대전차, 그 다음에 공병, 모든 어떤 그 군사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그 제대들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게 하나의 구조화된 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군대를 갖다 협동군이라고 하는데,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자기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1941년 말부터 그런 식으로 이제 편제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었는데, 독일군은 굳이
제병협동군이 맞습니다만 그냥 군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그런 이제 단어를 붙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제병협동군을 자꾸 연합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콤바인드라는 영어 표현을 그냥 연합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엄밀히 따지고 이야기하자면은 연합이라는 거는 국적이 다른 두 개의 군대가 합했을 때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하죠. 미일 연합훈련. 그래서 이제 같은 국가 내에 서로 다른 제대가 이제 같이 결합해서 훈련을 한다든가 전투를 하는 거는 그건 합동훈련이라고 하지 연합군이라고는 연합훈련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AA라는 거는 이제 그 러시아군의 군의 명칭을 이야기할 때는 그건 아마 제병협동군이라고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러시아군의 정예부대 1근위 전차군이죠. 그러니까 전차부대가 많은 기갑사단이 여러 개 있는 그 군을 갖다가 전차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되면은 군 밑에 군단, 사단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군을 보게 되면은 군단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금 제1근위 전차군이라는 것도 이게 사단하고 이게 여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복수의 사단이 모여서 군단이 되고 복수의 군단이 모여서 2개 군단 이상이 모여서 군을 형성하는데 이 자기들이 말하는 군이라는 게 군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누군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는 군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이 바로 사단이고 또는 여단,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대대로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 안에 2개 사단과 2개 여단이 있을 뿐이지 군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군단급 제대라고 하는데 이 군단급이라는 게 이게 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 보면은 이게 군은 군단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때도 그랬습니다. 2차 대전 때도 이 소련군의 군이라든가 군단이라는 거는 미군이나 독일군에 비해서는 규모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련군이라는 게 이제 사단병력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 사단병력을 갖다 제대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군단을 빼고 다음 전부 다 군 직할로 이렇게 운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련군도 2차 대전 때 이제 전차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전차사단이 거의 100개 가량이 사라집니다. 6개월 동안에. 바로바로서 1941년 6월에서 12월까지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100개 전차사단을 갖다가 전투세일 표상에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전차사단을 거의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차 군단 밑에 전차 여단 3개를 놓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그 습관이 아직도 지금 냉전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도 아마 통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조금 러시아군이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간에 시리아라든가 이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만만한 나라들을 상대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소규모 제대로 전투가 가능한데 인구가 4천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이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이제 8배, 10배 정도 군사력이 앞섭니다만 우크라이나보다. 그래서 너무 아마 그 기본 제대의 어떤 규모를 너무 작게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가즈. 뭐 근위 소총병사단, 뭐 근위 전차사단 이런 게 있는데 이 근위라는 거는 특별히 처음 형성할 때부터 이렇게 따로 조직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전차사단, 소총병사단을 유지하다가 특정 전투에서 전과를 올리면 근위라는 명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직이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근위가 붙어 있는데도 이제 졸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차량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총병사단, 보병사단 이렇게 되면은 이런 그대로 이제 알보병, 완전히 보병들만 있는, 걸어다니는 보병들만 있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모토라이즈드란 말이 붙으면은 이거는 이제 거기 장갑 차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용 트럭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제병협동군의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어떤 제대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형태의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거 갖다 자동차화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토라이즈.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량화라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아마 세련된 번역이 아닌가. 물론 뭐 한자어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차량화 보병사단이라면 일반 보병사단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차량, 장갑차량이 좀 많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하나 썼는데 이게 대표님한테 물어봤더니 한 발에 6천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자, 그러면 6천억짜리 되는 미사일을 한 방 쏘고 끝났거든요. 저는 여러 방 쏠 줄 알았더니 워낙 고가니까 한 방밖에 안 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기들이 그 타격했다고 하는 목표물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기 저장소를 때렸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천억짜리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어떤 기지나 그런 병참 집적소를 타격했다고 하면은 최소한 6천억 이상의 가격이 되는 그런 어떤 물자들을 파괴해야 되거든요. 그럼 최소한 1조나 2조 되는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군이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러시아군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발라평 일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려준 것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 다른 미사일은 어떠는가? 러시아 미사일이 굉장히 수준 높다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 미사일 발사 1000발, 1300발, 1400발 이상이 발사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사하고 있겠죠. 이상으로 효과되면 또 그게 1600, 1700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명중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때 유도 장치라든가 그다음 관성 항법 장치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낙후되는 게 아닌가. 실제 러시아군의 어떤 사양, 어떤 그 팜프렛을 받아들여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세계 최강 무기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실전에서 사용해 보니까 영 이제 허수가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불과 4, 5일 전에는 하루 동안에 70발의 미사일을 쐈는데 그게 실제 타격된 게 명중한 게 8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70개 쐈는데 62개가 날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의문대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계 결함으로 이제 중간에 가다가 폭파당했거나 뭐 이런 겁니다. 아니면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이제 저격당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자체적인 기계 결함이 아닌가라고 보는 게 이제 대다수 의견 같은데,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과연 이 미사일부터, 이게 재래식 무기부터 해가지고 최첨단 미사일까지 러시아 무기가 이게 정말 제대로 갖춘 건지, 그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건 외신이 아니고 70발을 쐈는데 62개가 실패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치 집계한 게 조금 오바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정확하게 똑같은 수치의 기사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군의 이제 미사일 이것도 참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거는 뭐 사소한 겁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러시아군의 그간에 이제 과대평가됐던 게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근데 지금도 보면은 아직도 러시아가 이긴다고 댓글을 달거나 러시아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라고 하는 뉴스 매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이제 한 달, 오늘로서 35일째죠.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이런 이야기 한다는 거는 이건 이제 정보력의 부족이라고밖에 아니면 판단력의 부재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심지어 여러분들 유명한 이제 그 카타르의 알자지라라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 알자지라는 방송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을 때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키우가 함락되지 않고 러시아군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알자지라가 뭐라 했냐면은 러시아군의 주공의 본진은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는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전 세계 어떤 전사를 보더라도 초장에 주력을 쓰지 않고 2, 3주 있다가 주공을 내세우는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 문제에 전혀 이제 식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 뉴스를 만든 사람이 의뢰를 해서 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게 이대로 내보내도 괜찮겠냐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러시아군의 본진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러시아군의 주공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건 없거든요. 조공이 초장에 돌파를 담당하고 그 뒤에 주공이 나온다? 세부적인 전투에서는 가능합니다만 전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알자지라 같은 이제 이름 있는 이런 방송들이 여차고는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주요 소위 말해서 이름 있는 메이저 매스미디어를 접할 때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심지어 어떤 신문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 이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 이제 82 공수사단이죠. 82 공수사단 3,000명을 폴란드에 파견했다. 막 그거는 팩트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쭉 하면서 미국의 제일 유명한 공수사단 2개가 있죠. 그게 101 공수사단하고 그다음 82 공수사단입니다. 101 공수사단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수년 전에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시리즈물이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101 공수사단입니다. 이 101, 82 공수사단이 1944년 9월에 네덜란드에 투하하는 그 마켓 가든 작전, 대공수 작전이죠. 그게 주력 미군 2개의 이제 공수사단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공수사단 아직도 존속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80여 공수사단에 3,000명 병력이 지금 폴란드에 주둔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설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논슬 유엔 중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대단히 이름만 제가 대면 잘 알만한 신문인데요. 그 신문에서 뭐라고 썼냐면은 1차 대전 때 이게 공수사단이 활약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1차 대전 때는 전 세계 공수부대를 만든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공수부대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련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1938년쯤 되면 이제 전 세계 외교관들, 무관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국에서 하는 공수부대에 훈련을 갖다 시범을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럽니다. 세계가 경악을 하죠. 수많은 이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낙하산을 타고 하늘에서 뛰어내리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로 공수부대를 만든 것은 1930년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소련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처음으로 쓴 거는 독일군입니다. 나치 독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공수부대를 갖다 1차 대전 때부터 썼다. 82 공수사단, 101 공수사단이 1차 대전 때 활약했다. 이렇게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알자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 어떠는가? 좀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떠나서 윤석열 당선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5년 동안 문갈이 이제 집권 동안 소위 말해서 이제 공명성, 공정성을 갖다가 확보해야 될 주요 매체들이 철저하게 좌편향 인사들을 이제 농객을 불러들였습니다. 패널리스트 같은 거 불러서 이제 토론을 하는 방송에서도 별로 균형 감각이 없었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최근에 보면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간의 반중 반북을 외쳤던 대학 교수들 또는 전문가들이 이제 요즘 살살 주요 매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KBS, MBC 같은 데 말이죠. 이것만 봐도 이제 정권의 이제 보수, 뭐 완전히 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보수의 배경을 업고 등장한 대통령 당선자가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뭐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푸틴 독재 치하에서도 그 이제 반정부 단체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뭐 9년, 15년 징역을 살죠. 더 심한 경우는 뭐 종신까지 갈 겁니다. 근데 정규 방송에서, 그냥 그 나라의 KBS죠. 정규 방송에서 PD 하나가 나와가지고 No war, 푸틴이 거짓말하고 있거나 국민 여러분을 믿어서는 안 된다 라는 소위 말해서 이제 테러라이즈 하는 그런 어떤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는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죠. 야, 이건 엉터리 뉴스다. 대북 평화쇼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거기에 정식으로 반기를 든 기자들이나 PD들이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죠. 소위 말해서 유튜브들이 좀 험한 소리 하면서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의 날을 세웠지, 기성구조에서 기성 언론사들 중에 그런 반대 또는 이제 반기를 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얍삽하게 소위 말해서 보수 우익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갖다 방송에 살살 출연시키는 이런 걸 보면은 참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외교부 출신인데 외교보다 지금 삽질을 많이 했죠. 거기 보면 대부분이 윤석열 쪽에 붙어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만 또 이재명 쪽에 붙은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재명이 될 줄 알고 거기 붙으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배팅을 세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스텝이 꼬였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아마 모임에 나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주변에 지금 소위 말해서 외교부 대사 출신들 엄청나게 포진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물론 이제 김성환이나 좀 몇 사람이 주요 인사들은 지금 현재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또 어떤 식으로 정책을 구현할 건가 하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스타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고 지금 12번의 도발을 했거든요. 방사포 4발 쏜 거 제외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북 성명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이놈의 당선인은 한마디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거기 모여있던 소위 말해서 외교부 인사들, 김성환도 다 옛날에 외교부 차관하고 다 외교부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게 뭔가 성명이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입 다 쳐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과연 그러면은 정권을 정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에 대중정책, 대북정책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주요 우리의 입장, 전략 전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라고 했을 때 지금 대표님과 혁명 21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50%라도 얘들이 반영하겠는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면은 이 윤석열 외교안보팀의 행보라는 게
결국 주변에 전부 공무원들이거든요. 평생 공무원 하다가 여기 붙은 겁니다. 붙은 이유는 퇴직했는데 또 한 자리 해보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자,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제 보수파의 주류들인데.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 비판했죠. 그러면 2018년, 2019년 보수파가 그렇게 능욕을 당하고 정말 허망하게 이제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기에 얘들이 친중을 한다, 친북을 한다 나오면은, 아니, 그러면은 현직에 있던 뭐 퇴직을 했건 외교부나 국방부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난리를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입 쳐닫고 있다가 공손하게 얌전하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이랑 될 것 같으니까 대선 며칠 전에 외교부 대사들 170명인가 모여가지고 윤석열 지지하기 또 성명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겁한가를 갖다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자, 과연 그러면은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얘들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강한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장에 완전히 전쟁을 할 듯이 각을 세우지 않으면은 중간에 큰일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고분고분하고 유화적 제스처 치고 대화는 열려있다.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했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저쪽에서 도발을 했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강력하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을 해본 놈이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만약에 저 자세로 나가게 되면 요것 봐라 싶어가지고 또 중국이나 북한이 치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강한 스탠스를 보여야 되는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걸 기한을 해서 윤석열한테 갖다 줄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문재인이 늘 하던 거 고선에서 약간 수정하는, 그러니까 한미동맹 강화라든가 잃어버린 동맹을 갖다 복원하겠다는 그쪽으로 맞추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여지없이 강한 스탠스를 갖다 취하겠다라는 정책은 결코 나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제 판단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갖다 튼튼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 지 스스로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각이나 그간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집권하게 되면 전부 안정화 방향으로 나옵니다. 절대 과격한 정책적 방향 그런 거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경우에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여기에 맞서서 따끔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공무원 출신 중에 이거 할 사람이 몇 사람 있을까요? 제가 있을 때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100만 명이거든요. 이거 할 사람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0.0 몇 프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경제 뭐 다 좋다 이명박 풀어주고 무슨 뭐 협치하고 다 좋은데 외교 안보만은 제대로 가겠지라고 이제 신락 같은 희망을 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만 제대로 해준다면은 막 좋다 윤석열 지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철저히 여기 의문부호를 찍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과연 얘네들이 제대로 할지. 그래서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유튜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들 보면은 자,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윤석열을 빨아주었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보수, 우파 유튜버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따끔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도 빨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예컨대 용산으로 옮기자라니까 그에 대한 어떤 뭐 철저한 분석도 없이 이해도 없이 그냥 이제 빨아주는 거죠. 이유가 있다. 옮겨야 된다라고. 정말 어느 정도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1승이 이런 어처구니 있는 화제 같으면은 이 사람들이 타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런 유튜브를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윤석열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지금 대표님의 혁명 20이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단 2개입니다. 이 2개도 엄청 문제, 윤석열이 빨다가 지금 현재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약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정도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표님과 혁명 2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선 전이나 대선 후나 혁명 21은 정말 고달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우군으로 만들 만한 세력이 없습니다. 만들고 싶은 그런 집단이나 단체도 존재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유튜브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한 유튜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꽤 조회수도 많은 유력한 언론인 출신의 유튜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또 노선이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이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마 이건 푸틴 똑똑한 놈이라고, 천재라고, 지니어스라고 라고 하는 걸 보면 만정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이놈의 어떤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굉장히 양식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과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스스로 인정하고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가 구세주다, 트럼프가 신이 내린 사람이다, 이제 한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북한을 멸망시킬 거다, 북폭할 거다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시부적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뿐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트럼프를 빨았냐면은 강남에 있는 유력 교회에서 어떤 젊은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 철야 기도까지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을 건데 그런 목사들 있으면 좀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간 거지 목사를 따르기 위해서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일이 났고 꽤 아까 말씀드린 유력한 어떤 군사 전문가가 트럼프한테 빠져가지고 무슨 미국의 델타 포스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지부를 갖다 습격을 해서 뭐 격전이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걸 철회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낭설입니다. 그런 뉴스가 발생하지도 않았고요. 아마 트럼프 빠들이 아마 지낸 걸 갖다 그대로 아마 SNS 따가지고 옮겼던 모양인데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그 많고 많은 보수 유튜브 중에 트럼프를 빨다가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회개한 사람, 소위 말해서 이실직고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제가 본 거는 딱 요 한 사람밖에 없었고요. 아까 그렇게 이렇게 철회한다는,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을 맹목적으로 빠는 어떤 소위 말해서 보수우파 단체들, 그 다음에 뭐 유튜브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네 번의 선거를 치고 이명박 박근혜 수모를 당한 과거의 경험을 알면서도 똑같은 어떤 오류를 범하려고 하는 이걸 보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과연 제가 정직이란 말을 하고 이제 용감하다는 두 단어를 생각나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정직하지 않게 되면은 겁이 많아서 비겁하게 되죠. 그러니까 계속 인간이 비겁하게 되면은 정직하지 않은 일을 벌이게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살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직장생활을 해본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가장 기분 나쁜 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 말을 해야 될 때 비겁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놈. 그 다음에 사실은 지 입지를 갖다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놈. 이게 조직 사회에서 가장 기생충 같은 놈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이런 놈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도 높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과연 인간이라는 게 정말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인가 돼서 근원적인 제가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나온 서부가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10 to Yuma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크리스찬 베일하고 그 다음에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막 그 올드 팬들은 알겠습니다만 그 헨리 폰다의 아들 피터 폰다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 베일이 굉장히 일생을 갖다 비겁하게 살다가 아들한테 단 한 번 아빠는 용감하게 죽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백인 영화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남한테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갖다 바치는 그런 아마 뭐 전쟁 영화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형사 영화, 범죄물 이런 게 숱하게 많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농객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더 정직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왜? 정직은 대체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비겁이라는 거, 용감하지 않다는 거, 이거 보게 되면은, 자, 용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더 용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용감한 거, 이것도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윤석열 사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게 되면은 그걸 보도하는 언론 매체,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어떤 식솔들, 그 다음에 유튜브들, 이 과연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어떤 유튜버 하나는 스텝이 꼬여버렸죠. 굉장히 어떤 반중적인 그런 색채를 강하게 띄고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중국의 비리, 중국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농후한 그런 해석들을 많이 내놓은 사람이더만 이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칠르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균형 감각을 이제 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박한 거였죠. 우크라이나가 이기지 못할 거다. 러시아가 결국 이길 거다라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해석을 잘못 좀 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막장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군의 침략이 마치 정당화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대로 우크라이나가 막장 국가라고 합시다. 예,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죠. 예, 막장 국가를 합시다. 대한민국은 막장 국가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들의 60% 이상이 정권 교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가 어설프지만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이 외교 안보 문제, 그 다음 한국 경제, 사회구조 전체를 갖다 뒤흔들어 놓고 완전히 지금 30년, 40년 후로 퇴보시킨 이런 어떤 형질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데 대해서 대한민국 인구의 40%가 지지를 표명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고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막장 국가로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더 막장 국가입니다. 왜? 우리는 우크라이나보다 소득도 더 높고 훨씬 걔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거든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평균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는 러시아 내지 북한, 중국의 침략을 받아 마땅한 나라입니다. 과연 얘들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보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전쟁이 났을 때 아마 한국은 우크라이나처럼 싸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용감하게 싸우는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싸우는 우크라이나군을 보게 되면 점점 그런 우려는 더 이제 심화되고 강화되지, 아니야, 우리도 싸울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자, 대단히 우울한 이야기로 이제 2부를 종말시키려고 하는데, 일단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길 바라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반 차량이었는데 Stands with Ukraine라는 표식을 붙인 차량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차 그런 사람이 늘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세계 시민이거든요. 자기 어떤 경제적 이익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 수말리 떨어지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나라일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저렇게 피해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설프게 균형 감각 따위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평가하려 하다가 스텝에 꼬이는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이나 중국의 침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싸울 건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 건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거는 단순한 두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 21세기의 어떤 인류사적 미래,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 방송 여기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